안녕하십니까. 핵문핵설의 핵통령 권준호입니다.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 한수원 씨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하면 또 대표적인 공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수원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민간 기업에서도 SMR,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고민하고 또 상용화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기업의 영역만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SMR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 계신 두 분 먼저 모십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영준 부장, 그리고 포스코 ENC 문덕원 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영준 부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정책연구부장과 차세대 원자력 정책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도에도 안 나오는 곳이죠. 오늘 그 미지의 세계를 저희가 좀 힘껏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 차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ENC 원자력 사업단에서 SMR 기술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덕원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회사의 대표님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혹시 회사 홍보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스코 ENC는 지금 창립한 지는 이제 20주년이 좀 넘어가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포스코를 그룹의 이제 모 회사로 둔 제철을 기반으로 이제 성장해온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더샵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잘 알죠. 네. 건축 사업으로 이제 더샵 브랜드를 이제 아파트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네. 그다음 공공 인프라 사업, 그리고 이제 발전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제 원자력 사업을 이제 좀 더 미래 성장 사업으로 주도해 나갈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 ENC라고 하면은 뭐 약자인가요? ENC가? 통상 ENC라고 하면 모든 분들은 엔지니어링 앤 컨스트럭션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명을 예전에 포스코 건설에서 포스코 ENC로 최근에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ENC는 에코 앤 챌린지로 이제 좀 더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이제 도전적인 사업으로 저희의 영역을 넓혀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에코 앤 챌린지. 네. 네. 과연 이제 그 도전의 영역은 어디인지 저희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이영준 부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차세대 원자력 정책센터를 대표해서 또 나오셨는데요. 사실 차세대 원자력 하면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요. 네, 뭐 차세대, 뭐 선진 원자로, 그다음에 뭐 비경수로형, 경수로형, SMR, 이렇게 막 많은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집중할 것은 어떤 건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차세대 원자로는 뭐고 선진 원자로는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용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라는 건 기존의 원전의 다음 세대를 뜻하는 겁니다. 현재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원자로를 보시면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대형 원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을 사용해서 냉각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 원전의 다음 세대, 다음 기술을 적용한 원전을 차세대 원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사용하는 원자로는 저희가 경수형 원자로라고 부릅니다. 경수형 원자로 부르는데,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지 않고 물이 아닌 소듐이나 헬륨 같은 기체를 사용하는 원자로들을 비경수형 원자로 혹은 비순냉각형 원자로라고 부르고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물을 사용하는 원자로는 3세대 원자로라고 한다면, 물을 사용하지 않는 원자로는 4세대 원자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SMR이라는 게 화두가 됐잖아요. SMR은 뭐냐면 바로 용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큰 원전은 대형 원전, 작은 원전은 SMR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할 거냐면 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순냉각형의 SMR을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헬륨, 소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좀 이제 점점 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물을 쓰지 않는 SMR을 우리가 좀 오늘 집중해서 다뤄보겠다 하셨는데, 왜 물을 쓰면 안 되는지, 좀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 기존에 물을 쓰는 것과 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결국 원자로의 특징을 정하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냉각제에 있었습니다. 네. 냉각제가 물을 사용한다는 건 사실 저희가 물을 끓여서 거기서 나온 증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건데요. 물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특징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듐이라는 액체 금속을 쓰게 된다고 하면 물보다 훨씬 높은 온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를 쓰게 된다면 그거보다도 더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자를 바꿈으로써 원자로 크기를 줄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더 높은 온도에서 얻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물이 아닌 다른 원자로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냉각제가 이 원전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냉각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냉각수의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예. 냉각수라고 해서 자동차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냉각제라는 거는 말한 대로 원자로에서 나온 열을 냉각을 시켜주는 재료입니다. 재료인데 그 재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동차와 생각하시면 같습니다. 엔진에서 나온 열을 그 냉각수를 통해서 열을 빼내지 않습니까? 그 열을 빼낸 열은 또 다시 우리 배기구를 통해서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원자로도 결국은 열을 내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그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냉각제가 하게 되고, 그 냉각제에서 원자로에서 나온 열을 갖고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바로 증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와 같은 점은 냉각수는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거고 냉각제는 원자로 열을 식혀준다는 점 같고, 다만 냉각수는 열이 버려지지만 냉각제는 전기를 사용하는 데 쓴다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원자력도 열을 식히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우리 엄마 마음도 그렇고 열을 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물로서 열을 식힌다. 이건 뭐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을 끼얹으면 되니까요. 네. 그런데 물을 안 쓰고도 식힌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와닿지는 않거든요. 왜 물을 쓰면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물이 굉장히 좋은 냉각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네. 구하기도 쉽고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좋은 냉각제이긴 한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물에 끓는 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네.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이렇게 물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100도면 끓는다고 하잖아요. 네. 네, 100도면 끓는데 물을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하려고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압력을 가해서 저희가 물을 200도, 300도까지 끓지 않고 돌릴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만 물을 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굉장히 많이 가압을 해줘야 됩니다. 약 150기압 정도 가압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냉각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되고, 그때 들어가는 물질들이 소듐이라는 액체 금속 같은 경우는 가압을 하지 않아도 훨씬 높은 온도에서 이제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이 아닌 다른 냉각제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가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는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50도, 750도,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950도라는 높은 온도까지도 이제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원자로를 설계하기 위해서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을 냉각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계속 이 소듐 얘기가 나오는데, 소듐이라는 게 옛날에 나트륨 했던 거죠? 맞습니다. 나트륨. 네. 네. 나트륨의 그 영어식 표현이 소듐. 네. 네. 그러니까 소금이죠, 소금 말하자면. 네, 소금 계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듐 같은 액체 금속을 고온으로 올려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냉각제로 쓴다. 그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이 끓으면 안 된다면서 왜 또 헬륨 같은 가스를 쓰는 거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은 액체 상태였다가 끓게 되면 기체 상태로 변하잖아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물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기체를 쓰게 되면 기체는 계속 기체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굉장히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되고요. 또 하나 유리한 점은 저희가 기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체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헬륨이라는 기체를 쓰게 됩니다. 네. 헬륨을 쓰게 되는 이유는
헬륨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원소입니다. 안정적인 원소라는 게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 기체가 밖으로 누설이 되더라도 얘는 방사화가 되지 않습니다. 방사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방사능을 띠지 않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아, 만에 하나 네. 사고가 나서 누설이 되더라도 방사능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헬륨이라는 기체를 쓰는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어서 더 안전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물질이 안정적이어서 안전할 수 있다. 네.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네.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고온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 뜨겁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핵통령님께서는 아주 네. 물리적인 센스가 아주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 돼야 핵통령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셨고요. 온도가 높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효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온도를 높이면 높이는 만큼 온도를 낮추면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그 열을 얻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자꾸 높은 온도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물은 높은 온도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고 가장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마 기체를 냉각시키는 원자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을 쓰지 않는다.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효율을 추구할 수가 있고 또 안전할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또 뭐 특징이 있다면, SMR의 특징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SMR이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어서 사실은 이용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SMR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전기 생산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초고온의 온도가 필요한데 그쪽에도 원자로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산업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에 돌아가고 있는 많은 공장들이 증기라든지 그다음에 열 에너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높은 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이 아닌 다른 매질로 냉각시키는 원자로를 사용했을 때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제가 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이게 소형 모듈형 원자로 아니겠습니까? SMR이라는 게. 이걸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제 작다, 소형, 모듈형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소형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작다는 겁니까, 부장님?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소형이라 하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전의 대부분은 1000메가에서 1400메가와트 정도의 규모인데요. 이게 숫자로 크다 정도는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진짜 이게 네. 어느 정도 크다라는 걸 못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형 원자로는 보통 300메가 정도입니다. 300메가의 그 열 에너지를 내고 이제 100메가의 전기 에너지를 내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저희가 보통 30만 도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정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급의 도시를 있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뭐 30만 도시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소형 원자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300메가 정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그럼 모듈이란 뭐냐를 네. 볼 수 있었는데 모듈은 사실은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느낌에서 느끼셨다시피 모든 게 다 큽니다. 네. 들어가는 부품들도 크고 전체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소형은 이제 전기를 그보다는 적게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품들도 다 작습니다. 네. 근데 대형 원전은 구성품들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구성품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어서 현장에 와서 다시 설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이제 구성품들을 다 조립을 한 상태에서 모듈 단위로 만들어서 현장에 와서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조립을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소형 모듈형 원자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듈이라고 하는 게 레고 블록처럼 우리가 조립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모듈. 레고처럼 재밌습니까? 조립하는 것도? 저희가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포스코 ENC에서 재밌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네. 계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스코 ENC를 비롯해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기존의 대형 원전하고 또 다른 측면이다.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의 장점이 뭐길래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개발을 하는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 요구를 하냐면 적은 비용으로 빨리 지어야 된다는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이제 대형 원전들은 주로 한국수력 원자력이라는 공기업 중심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공기업이 중심으로 갔을 때는 대규모 재원이 들어갈 때에는 유리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 여러 가지 종류의 원자로들이 들어갈 때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데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이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 민간 기업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시장에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든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다. 그래서 SMR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기술을 빨리빨리 개발해서 빨리빨리 써먹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이렇게 국가가 주도해서 원자력 기술을 개발을 한 겁니까?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네. 과거에 사실은 저희 나라를 되돌아보면 사실 저희 나라가 지금과 같이 돈도 많지 않았었고 예. 그다음에 과학기술력도 지금과 같이 뛰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자생적으로 원자로를 개발해서 건설한다는 건 사실은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도 많이 이루었고 과학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원자로를 개발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뭐 1, 2년 연구 개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보통 10년에서 20년 동안 꾸준히 굉장히 많은 돈의 투자를 해서 저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게 감이 안 잡히실 텐데 뭐 수천억 규모의 돈을 투자를 해야지 하나의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기업들이 그만한 돈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지만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자체도 부유해졌고 기업들도 돈이 충분히 생겼고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주도보다는 이제 민간도 같이 민간이 원자력 사업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민간들도 원자력 사업에 뛰어들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계는 없습니까? 아무리 민간 기업이 지금 규모가 커지고 능력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로 하나를 개발하는데 들이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다음에 원자로 개발에 들어간 게 단지 돈과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외교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과의 협력 관계들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가장 정부가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정부가 우리는 이 사업을 기술 개발 사업을 계속 갈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그 의지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민간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고요. 민간 기업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정부의 그런 의지가 없으면 계속 나갈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의지가 오락가락하게 되면 민간이 사업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있어도 언제든지 도중에 이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관적인 의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 주도이지만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네. 다시 이제 기술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이 SMR의 안전성이 높아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뭐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신기술이길래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됐길래 안전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좋아졌다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소형 원자로는 작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형 원전에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고가 아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다른 장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주로 비교를 할 때 이제 압력밥솥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아까 물을 사용하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압력에 가압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압력밥솥에서 보면 잠금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압력된 상태를 이제 안전한 상태로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
이제 소형 상태로 가게 되면 대형 원전에 같은 경우는 많은 열을 내기 때문에 열이 식은 상태에서도 이 안전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이 필요한데 반해서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모든 장치들이 다 문제가 돼서 멈추더라 하더라도 자연적인 상태, 예를 들어 중력이라든지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안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사람이 어떤 상태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안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 비해서 원자로 용량이 작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배관이 없습니다. 제가 모듈 타입으로 설계를 했다고 했었는데 모듈 타입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기와 기기들을 연결해 주는 모듈이 없습니다. 배관이 없습니다. 그 배관이 없어서 배관의 파단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를 해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안전성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걸 바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피동안전성이라고 합니다. 피동안전의 개념이 도입이 돼서 이제 좀 더 안전성을 더 추구할 수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해결료 자체도 사고 저항성 해결료를 적용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일체형 설계, 피동안전성 설계, 사고 저항성 해결료까지 적용하게 되면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아주 훨씬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네. 그러니까 그 핵연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그 원료일 테고요. 네. 그 사고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 사고가 났을 때 저항을 한다는 건가요? 어떤? 네. 네. 이름이 참 잘 지어졌어요. 사고 네. 저항성 네. 해결료다라고 딱 지어졌는데 딱 그 이미지가 뭔가 사고에 잘 저항하는 해결료구나라는 이미지가 딱 들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비유를 좀 쉽게 한다면 이제 해결료를 담아두는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는 해결료를 담아두는 거를 나무 상자에 담아뒀다고 본다면 네. 요 나무 상자에 담아뒀기 때문에 주변의 열이 높아지게 되면 상자 자체가 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해결료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근데 사고 저항성 해결료 같은 경우는 그 방화 금고에 해결료를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화 금고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이 금고 자체는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도 이제 해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네. 해결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연료는 이렇게 태울 때 그렇게 안전하게 태울 수 있겠지만 쓰고 나면 사용 후 해결료 많이들 우려하고 계실 텐데 혹시 SMR은 사용 후 해결료가 어떻게 아예 나오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예. 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이고 뭐 사용 해결료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네, 해결료를 쓰고 났으니 당연히 사용 후 해결료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네. 나오고 있으나 비경수형, 비순행각형 SMR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 해결료를 사용한 다음에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한 번 쓴 해결료 안에도 여전히 쓸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비유를 했을 때 우리 핵통령님께서 비유를 잘한다고 해서 계속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예. 네. 좋습니다. 비유를 드리면 저희가 분리수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분리수거를 할 때 플라스틱, 유리 이런 것들은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잖아요. 네. 네, 쓰고 난 해결료 안에도 아직 쓸 수 있는 핵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용한 물질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유용한 물질들을 다시 분리해내서 그거를 해결료로 다시 만들어서 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비순행각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재순환을 계속 거치는 과정들을 닫힌 해결료 주기라고 하는데요. 네. 재활용을 계속 함으로써 발생되는 사용 해결료량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또 그것도 비순행각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다. 네.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제 표현이 좀 극단적이긴 했네요. 네. 저희가 이제 수치상으로 얘기했을 때 기존의 대형 경소형 원자로에 비해서 부피는 한 68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요. 독성 자체는 한 1000분의 1, 거의 1000분의 1 가까이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처분장 부지도 굉장히 작아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원자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술 같은데 그러면 당장 저희가 쓸 수는 없나요? 지금 쓰고 있는 원전이나 이렇게
수는 없습니까? 아직은 좀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기술 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네. 정부도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민간 기업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좀 더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도 참여를 하고 있다. 민간 기업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가? 우리 문 차장님 바로 이어서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문 차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많이 안 기다렸습니다. 예. 이제 민간 기업들이 SMR 시장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그런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탄소 중립 시대가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기업들도 이제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근데 그 늘어나는 전력을 탄소 없는 전력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이제 아주 절박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절박하기까지. 네. 예. 왜냐하면 기업은 어쨌든 계속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을 써야 되고, 근데 그 전력을 탄소가 배출 없는 전력을 활용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여러 기업들은 앞으로는 SMR이다. 이제 원자력 주에서도 대형 원전보다는 이제 SMR이 새로운 기술이고 이제 새로운 뭔가 게임 체인저로서의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여러 기업들도 이제 SMR 쪽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좀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저희 같은 EPC 기업이라고 하죠, 통상. EPC라고 하면 네, EPC라고 하면 보통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그래서 설계, 조달, 시공을 이제 일괄로 하는 EPC 기업. 대부분의 저희 같은 건설 기업들이 영위하는 그런 분야가 이제 EPC 기업인데, 저희 또 EPC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요 SMR 플랜트 건설 사업이 또 새로운 미래 성장의 이제 시장 먹거리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 같은 그런 기업에서 그러니까 EPC의 그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 개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맡고 계신 겁니까? 뭐 앞서 이영주 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엔지니어링 역량을 키우려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기술도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통상 EPC 기업들은 이 핵심적인 원자로 쪽은 좀 아직은 접근하기가 좀 제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전소를 짓는데 이런 핵심적인 설비들이 있고 기타 이제 전체 발전소를 구성하는 부분을 이제 보통 BOP라고 부릅니다. BOP. 네. 밸런스 오브 플랜트. 아, 네, 그래서 이런 원자로를 제외한 요 BOP 분야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설계, 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통상하고 있죠. 그 BOP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네. 예를 들면 이제 원자로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물을 끓여서 뭔가 증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증기를 활용하기 위한 이제 터빈 발전기가 필요한 거고, 이 터빈 발전기에서 나온 증기가 다시 물로 변환돼서 다시 원자로로 들어가는 이런 급수 계통이라고 통상 지칭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상 BOP라고 지칭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원자로가 들어가는 원자로 건물들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네. 원자로 건물도 지어야 되고, 터빈이 위치한 터빈 발전기 건물도 지어야 되고, 기타 이제 부지 내에 여러 건물들도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상 지칭해서 BO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설비들을 지금 개발하고 네. 또 이렇게 제작하고 네. 네, 그런 것들을 기업들에서 하고 있다.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탄소 중립 시대가 오면서 기업들이 또 SMR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활용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철소에 이제 활용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니까. 그렇죠. 네. 포스코는 이제 제철소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제 무탄소 전력으로 원자력을 SMR을 활용하는 부분이 일단 크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 그거와 병행해서 이제 투 트랙으로 다방면의 활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수소 생산. 수소 생산을 하기 위해서 SMR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 포스코를 예로 든다면 그렇게 무탄소 전력 그리고 수소 생산의 활용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저희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는 철강을 만들어야지 왜 수소를 만들어요? 우선은 철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왜 수소를 만드냐? 엄밀히 말씀드리면 수소를 만든다기보다는 철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수소를 만들려고 SMR을 활용한다. 이렇게 단계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철을 만드는데 왜 수소가 필요하냐? 이 질문을 방금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지금 저희 제철소에는 용광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용광로에다가 이제 철광석을 넣고 이 철광석에서 그 높은 온도로 녹여서 이제 산소를 분리할 때 연료탄으로 석탄을 같이 주입합니다. 근데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석탄이 아니라 코크스 연료탄이라고 하는 탄소 함량이 상당히 높은 이 녀석들을 같이 용광로에서 놓고 높은 열로 산소를 분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상 환원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환원. 네. 그래서 이 환원 과정을 용광로에서 하다 보면 그 CO2 발생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탄소 계열을 활용한 환원 제철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그룹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수소 환원 제철입니다. 네. 그 환원제를 이제 수소를 활용하게 되면 다 이제 활용하고 나오는 물질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이제 깨끗한 순수 물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친환경적인 제철 기술이라서 이 부분에 저희는 이제 수소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원 반응 되게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쵸. 그 고등학교 1학년 화학 첫 시간에 아마 배우는 것 같아요. 산화 환원 반응 해가지고 이게 화학의 응용 뭐 이래서 왜 우리는 화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예, 뭐 다 까먹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제철 공법을 이제 추구한다. 네. 네. 근데 포스코는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기업들이 SMR을 또 활용할 동인이 있습니까? 좀 전에 이영주 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SMR은 다목적으로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특히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석유화학 산업 그리고 뭐 제지 산업 이런 부분에 고온의 증기열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제 고온가스로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그런 수요처로서 저희가 지금 롯데케미컬과 SK에코 플랜트와 함께 지금 연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양한 용처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예. SMR도 결국에는 원자력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민간 기업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핵 물질을 활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좀 보안이라든지 뭐 그런 좀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민간 기업이 좀 열악할 수 있지만 지금 뭐 데이터 시대잖아요. 디지털 시대, AI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또 민간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민간 기업이 그런 AI 기술을 동반한 어떤 보안 기술, 영상을 보안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고 정부는 또 현재 지금 대형 원전 발전 시설처럼 아마 이 부분도 SMR 시설이지만 원자력 보안 시설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적인 울타리, 경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같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정부 차원의 혹은 국가, 사회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분야네요. 네네, 이 기술 산업계도 마찬가지로. 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결국 이 민간 기업에서는 SMR을 이제 그 사업성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실 텐데 민간 사업화에 있어서 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그 장벽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핵통령이
네. 이제 참고해서 앞으로 또 개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제 원자력 쪽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 인프라라 하면 이제 민간이 원자력을 이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뭐 설계 역량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자력 분야의 이제 시험 시설, 특히 이제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일단 현재 민간 기업에서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좀 한계점, 제약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기 경제성 문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SMR은 다들 일단은 첫 토기를 시작할 때쯤은 이제 전력 단가가 기존 대형 원전보다는 뭐 다들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조금을 지원한다던가 네. 아니면 세제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인허가 규제 체계를 과연 민간 기업이 이끌고 갈 수 있을 거냐,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이 규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적인 디펜스를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기업이 현재의 우리 원자력 인허가 규제 체계를 단독으로 이제 추적할 수 있기는 아직은 많은 제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SMR로 저희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꿀 때 좀 더 이제 규제 혁신적으로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긴다면 민간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네, 그다음에 경제성, 그렇죠. 그다음에 제도적 체계, 맞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짚어주셨습니다. 역시 좀 산업계 혹은 또 연구 현장에서 저희가 듣는 SMR의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또 정책과 정치의 맥락하고는 또 결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오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영준 부장 그리고 포스코 ENC의 문덕원 차장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SMR을 미래 장기 전략의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김용희 교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핵 통령님 네. 만나 뵙게 돼서 먼저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교수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교수님 자기소개 간단히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서 원자로 이론을 가르치면서 4세대 원자로를 연구, 개발하는 데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를 맡아서 또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다른 분들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이 차세대 원자력이 또 국가 미래 전략 기술로 그렇죠.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걸 보니까 참 교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12개의 전략기술이 있죠. 예. 참고로 최근에는 저희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 원자로 이론도 가르치시고 지금 양자 컴퓨팅 얘기도 나오고 지금 벌써부터 머리가 지금 아프기 시작하는데, 예. 그것도 카이스트 학생들 가르치시니까 또 최고 엘리트들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 친구들 수준만큼 제가 오늘 질문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카이스트 학생 말고 카이스트 옆에 있는 중고등학생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좀 미래 꿈나물도 있으니까 좀 쉽게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 원자로 분야를 연구를 하시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가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다룰 차세대 원자력, 그 중에서도 이제 원자로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용어 정리부터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겠는데요. SMR 말들은 많이 합니다. 최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번 깔끔하게 용어 정리 한번 해주시죠, 교수님.
SMR이라는 용어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큰 화두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저희가 정의하자면 국제원자력기구, 소위 IAEA라고 하는 네. 국제원자력기구의 정의를 따르면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네. 일렉트릭 이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의 SMR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또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120여 종의 SMR이 전부 동일하냐?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SMR의 가장 큰 속성은 우리가 소위 피동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피동 안전성. 안전성. 네. 피동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네. 기존의 대형 발전소하고 우리가 비교할 때 사람들이 원자로 혹은 원전하면 소위 큰 중대 사고를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SMR에서는 피동 안전성을 확보함에 의해서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중대 사고와 같은 사람한테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설계를 한다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출력을 300메가와트 이하로 제한하는 겁니다. 피동 그렇죠. 안전성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120여 종을 말씀드렸는데 그 네. 모든 원자로가 전부 똑같은 수준의 피동 안전성을 갖고 있냐 물으면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 우리가 약 10여 년 안에 상용화할 SMR은 경수형 SMR이라 하죠. 네. 소위 물로 가지고 냉각하는, 네. 그리고 스팀을 만들 전기를 만드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경수형이 굉장히 활발하게 네. 또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자력의 SMR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비경수형 SMR로 가면 피동 안전성을 300메가와트 이상에서도 얼마든지 담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즉, 300메가라고 하는 어떤 기준치가 비경수형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SMR이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혁신형 ISMR은 약 170메가와트를 목표로 설계가 되고 있는데 네.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430메가와트. 그럼 그 둘은 같은 안전성을 갖고 있느냐? 전혀 아니죠.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둘은 경수형이고 네. 한국의 혁신형 ISMR이 훨씬 안전하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개발하는 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속성이 다르고 안전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이해하고 네. 그러한 개념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피동 안전성의 그 안전성은 알겠는데 세이프티죠. 피동이라는 게 제가 아는 그러니까 수동적이다 할 때 그 의미의 피동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형 발전소에서는 뭔가가 잘못되면 네. 운전원이 뭔가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면 네. 관련된 시스템이 안전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운전원이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아. 근데 피동이라 하면 네. 운전원이 뭘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굉장히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전성은 수동 피동이 더 좋은 거네요. 피동을 쓸 수 있다면 훨씬 안전하게 우리가 믿고 쓸 수 있겠죠. 네. 또 이제 경수형과 비경수형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참 많이들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경수형 뭐 원자로 이렇게 뭐 비경수로형 이 헷갈립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경수가 누구길래? 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수는 철수하고 비슷한데요. 굉장히 친근하죠. 예. 왜냐하면 주위에 널려 있는 게 물이니까. 즉 물로 가지고 원자로를 냉각하는 방식이다. 이게 경수형이죠. 지난 50년 동안 써온 기술입니다. 굉장히 네. 쉽게 상용화할 수 있고 네. 또 많은 기술들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뭔가 쉬운 게 있으면 뭔가 안 좋은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관점에서
현안이 있을 수 있는데 안전성이 또한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자력계에서 지난 약 4, 50년 동안 선진 원자로라 해서 네. 물을 쓰지 않는 소위 첨단 4세대 원자로를 개발해 왔고 조만간 그게 상용화 될 겁니다. 네. 즉 그러한 비경수형에서는 냉각제가 물이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그 시스템이 고압이 없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고 네. 그리고 간혹가다 원자력 하면 걱정하는 사용 후 연료 문제도 훨씬 경감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또한 조만간 상용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설명을 좀 들으니까 용어 정리가 이제 됩니다. 끄트하게 말씀하셨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선진형 원자로가. 그 문제들 중에 또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기후 위기 대응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 RE100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뭐 수소 경제 이런 말들도 좀 많이 나오면서 또 SMR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 그렇죠. RE100은 우리가 소위 재생에너지를 네. 100% 쓰자. 네. 다른 걸 쓰지 말자 하는 이제 소위 어떤 캠페인이죠. 네. 근데 아마도 듣고 계시겠지만 소위 포천 500대 기업의 약 한 20% 정도만이 현재는 가입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를 어떤 양식을 하느냐, 뭘 하느냐에 따라서 RE100을 나름 쉽게 소위 수용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실제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구글이라고 하는 초대형 기업은 약 10여 년 전에 RE100을 달성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하지만 탄소 배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이죠. 즉 재생에너지는 바람이 불어야 풍력이 나오고 네. 햇볕이 있어야 태양 우리가 전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바람이 없고 태양광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기존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큰 양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구글을 비롯한 대형 소위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은 네. 24/7 언제나 가능한 무탄소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탄소, 그러니까 카본 프리 에너지, CFE라고도 그렇죠. 하는. CFE라고 CFE. 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SMR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술적인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교수님이시니까 핵심 요약 정리로 SMR의 중요한 포인트 3가지 딱딱딱 짚어주신다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안전성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까지 얘기했던 안전성. 소위 대형에서 저희가 적게 만들면 규모의 경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성은 무조건 안 좋아집니다. 네. SMR을 하면서 경제성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바라는 네. 안전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큰 거.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SMR의 가장 큰 속성 혹은 특징이 하나는 운전의 유연성을 얘기합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소위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만으로 모든 걸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무탄소 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 대부분의 기업, 그다음에 국가가 추구하고 있죠. 네. 그중에 대표적인 무탄소가 비재생으로서 원자력이잖아요. 그럼 그 둘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갈 수 있겠느냐? 하나의 길이 이런 겁니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원자력은 그 간헐성을 메꿔주는 부하 추종 운전이 가능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태양광으로 전기를 많이 만들 때는 원자력은 적게 만듭니다. 네. 태양광이 밤이 되면 없어지죠. 네. 그러면 원자력이 출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출력 관점에서 하면 이게 바로 부하를
추종한다 해서 부하 추종 운전이라 부르는 거죠. 전력 부하를 이렇게 그렇죠. 따라간다. 그렇죠. 네, 부하 예를 추종. 들면 우리가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AI 때문에 또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큰 전력을 소비한다 하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하루 단위로 보면 크게 출렁입니다. 근데 이게 예견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재생에너지로는 못 따라갑니다. 아, 혹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같이 쓰면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소위 원자력의 유연성이 중요한데 예. 대형 원전이 부하 추종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소형이 되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연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작은 아이가 더 잽싸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날쌘니까. 잽싼 면도 있고 예. 조그맣기 때문에 예. 소위 얘기하는 방향을 바꾸기가 쉽죠. 아, 큰 친구는 네. 일로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서 반대로 가는 거는 네.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조그만 친구들은 어떤 그런 관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세 번째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SMR의 중요한 장점이자 특징인데 분산 전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저희 분산 대규모 전원. 원전은 어떤 한 곳에서 큰 전기를 만들면 우리가 전국으로 송전을 하듯이 분산 전원의 역할이 아니죠. 네.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떤 고립된 곳에서 예를 들면 큰 공단이랄지 네. 혹은 약간 규모가 있는 예를 들면 자원을 우리가 채굴하는 곳이랄지 그런 데는 그리드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송배전망이. 네. 그러면 독립적인 분산 전원이 필요한데 소규모 혹은 초소형로는 그런 역할을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특징. 하나는 안전하다. 두 번째, 유연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분산 전원이 가능하다. 그렇지. 네. 이 좋은 SMR 기술 앞으로 더 진흥하기 위해서 정부, 산업계, 또 교수님께서 계신 원자력계, 학계 어떤 노력들을 각각 해야 될까? 좀 제언을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큰 질문이라 사실 굉장히 복잡한 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주제하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가 한수원이 주축이 돼서 혁신형 SMR 혹은 ISMR이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네. 소위 이제 연구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러한 소위 혁신형 SMR이라고 하는 게 많은 경우 경수형 대형 원전에 기반한 것이어서 네. 상용화가 되더라도 현재 경수형 원자로가 안고 있는 소위 한계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SMR 관점에서 리더가 되고 전 세계에서 SMR이 경쟁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글로벌리 리더가 되려면 또 될 수 있으려면 보다 선제적으로 기존의 경수형 SMR뿐만 아니라 비경수형 SMR에 대해서 혁신적인 연구 개발 노력을 경주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열릴 SMR 소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한테 오는 거죠. 저는 그게 정부 차원, 그다음에 소위 한수원처럼 원자력 에너지를 운용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리딩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처럼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 그다음에 관련 연구를 도와주면서 혁신을 또한 우리가 뭔가 리드할 수 있는 학계가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해야 될 방향이다. 그렇게 보고요. 가장 큰 현안의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SMR의 연구 개발에 규제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SMR 개발 관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은 꽤나 많이 가 있는데 그 기술이 사용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인허가. 인허가. 네. 소위 오케이, 자 당신이 만든 SMR이
충분히 안전하니까 이제 아. 상용화해도 됩니다. 예. 라고 하는 거를 허용해 주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네. 근데 그 기관이 SMR에 대해서는 아직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아, 신흥 기술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소위 아까 말씀드린 비경수형은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 번도 생각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미국은 약 10여 년 전에 미국 정부가 미국의 규제 기관이 신형 혁신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미국의 의회가 법적으로 강요를 해요. 아, 법적으로. 법적으로 네. 법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미국의 규제 기관이 네. 변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네. 것을 법으로 강제했고 아. 이제 그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아.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네. 걸림돌이고 또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작했지만 좀 빨리 좀 이렇게 미국을 따라잡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빨리빨리가 한국인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힘을 합하면. 아, 근데 힘을 당연하지만 네. 빨리빨리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네. 원자력은 절대 놓치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비록 급하더라도 긴 네. 호흡으로 천천히 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꾸준하게 간다면. 꾸준하게 긴 천천히 호흡. 걸리더라도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네, 호흡들이 잘 맞아야 된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 완팀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참고로 오해는 마시길. 예. 모든 에너지가 그렇고 모든 분야의 어떤 사회 현안이 그렇지만 100% 동의는 불가합니다. 아, 예. 당연히 원자력을 반대하는 목소리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있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같이 갈 수 있는 또 가야만 되는 상황이지만 네. 분력 포함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네. 하지만 그 분력 포함을 조화롭게 우리가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정치권에서 또 실제 기술을 하시는 어떤 분들에서도 네. 같이 고민된다면 가능할 거다. 그런 상황을 희망적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네. 아주 뭐 오늘 그 기술 혁신 전략 또 법과 제도 아주 뭐 이 모든 걸 다 아울러 주셨습니다. 오늘 그 회차의 마무리 게스트로 아주 저희가 잘 모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은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멘트요. 예. 저는 제가 원자력을 거의 평생 해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30년 전부터 원자력의 탄력 운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탄력 운전이 정말 필요해서 본격적으로 관련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탄력 운전을 하는 목표가 뭐냐면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위한 건데,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조화롭게 같이 가고자 하지만 나의 파트너가 되는 이 재생에너지 부분은 또 동떨어져서 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큰 틀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탈탄소 정책이 모두의 머리에서 같이 공유될 수 있고 가슴에서 공유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더 넓은 시각,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김용희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그 SMR 기술을 실제로 개발하시고 또 그 산업 현장에서 이용하시는 그 최일선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회차하고 또 조금 결이 다르죠. 정책과 정치의 관점에서 SMR을 봤다면 오늘은 어떤 기술적 도전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이런 좀 현실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좀 기술을 다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좀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오늘 많은 분들 모시고 배운 게 많은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핵문핵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핵통령 권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